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늘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조사 대상 포함을 반대했던 대검찰청은 마약 관련 부서로 한정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표로 불리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약 6조 원이 반영된 국토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합의 없는 예산 처리라고 반발해 향후 예결위에서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뒤에 숨지 말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허위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부터 사과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기자의 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 국민의힘에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며 파행을 빚은 배경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공식화로 복잡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민주당 분위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회의 중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45일 동안 국정조사가 진행되는데요.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되기 전까지 여야는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지를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 대검찰청에서 마약 전담부서만 포함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진통 끝에 국정조사가 개시됐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의원 9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 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의원 각 1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정조사는 오늘부터 45일 동안 진행되는데, 기관 보고와 현장 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조사는 국민의힘 요구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실시됩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경찰청과 소방청 등 16개 기관으로 야 3당이 요구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검찰청은 논란 끝에 마약 전담부서만 조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은 마약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검찰청을 넣는 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일 뿐이라며 대검 제외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마약 단속에 집중하면서 질서 관리에 소홀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마약 단속을 주도한 대검찰청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맞서 한때 국정조사 특위가 파행되고 본회의가 수년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조사가 진통 끝에 시작됐지만 아직 쟁점들은 남아 있습니다. 조사가 미진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당은 4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또 예산안 처리 직후 본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언제 처리되는지도 국정조사 기간에 있어 변수입니다. 이 밖에 청문회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두고도 여야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정조사 기간 곳곳에서 여야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45일간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된 만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국회 국토위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약 6조 원 규모로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반발하며 국회 예결위에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월세를 안정시키겠다며 확대를 약속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더불어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위에서 정의당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예산 약 6조 원을 증액해 국토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6천억 원을 되살리고 일부 더 증액해 5조 9,400억 원 규모로 사업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 무주택자 분양주택 공급 예산은 야당 단독으로 1조 1,300여 원이 삭감됐습니다. 정부 여당의 이런 소극적인 공공임대주택 등 우리 주택 약자에 대한 예산에 이렇게 인색한 것은 과연 민생을 돌볼 의지가 있는지 정말 매우 의심스럽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표 예산이자 민주당의 예산 폭거라고 강력 반발하며 국토위 전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예산이라는 건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예결위에서 정부 원안 사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639조 원의 정부 예산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모두가 민생 예산입니다.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의 증감액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예산 총액을 늘리는 데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국토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가 7조 이상 늘어난 만큼 예결위 차원에서 다른 상임위 소관 예산을 감액하는 등의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다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도 예결 소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대통령실 이전, 원전 관련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팽팽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오늘 기재위에서는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기재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이관돼 예결위에서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임채연입니다. 국회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에서 사우디 왕세자 방한이 엑스포 유치와 연관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이 사우디 기업과의 네옴시티 업무 협약을 위해서 엑스포 유치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였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빅딜설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오는 29일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열리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3차 프레젠테이션. 국회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위가 외교부와 부산시, 유치지원단 등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4개 나라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후보국으로 나선 상황에서 최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과 엑스포 유치전의 연관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하는 대신 사우디 네옴시티 사업권을 얻었다는 이른바 빅딜설에 대한 진위 여부를 살핀 겁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가지고 빈살만의 방안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엑스포 유치를 포기하고 네옴시티 사업권을 따는 것이 아니냐는 이 빅딜설까지 퍼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방안이 네옴시티를 무기로 엑스포 유치를 위한 방안이었다는 말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사우디와 지금 한국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나 사우디의 그 인프라 건설 관계는 엑스포와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사우디와의 양자 협력 차원에서 또 그것은 그것대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9년 개항 목표인 가덕 신공항도 거듭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외국 방문객의 경우 비행기를 이용해 부산을 방문하게 되는 만큼 가덕 신공항 개항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겁니다. 중동의 허브인 사우디 리야드 공항과 비교해 김해 공항에 미국과 유럽 노선이 없는 점도 열악한 유치 조건으로 꼽혔습니다. 이 밖에 국내 유치기관의 협업과 국가별 맞춤 유치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됐는데 외교부는 유치위원회와 공동으로 회원국을 교섭하고 제외 공간에서 들어오는 주재국의 지지 동향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하면서 여야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모두가 구속됐는데도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한 표적 수사를 하고 엉터리 영장으로 국회와 당사를 압수수색했다며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계좌 추적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측근인 김용, 정진상이 구속됐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핵심 증인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2015년부터 대장동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재명 측은 남욱을 위증죄로 고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민주당을 향해선 이 대표의 거취를 고민할 시점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증거가 아닌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증거가 있다면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어떤 형사적인 잘못을 했다는 게 드러나야지 우리가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정치적 책임이든 법적 책임이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나온 게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정진상 실장 관련 허위 정보가 담긴 영장으로 국회 본청과 당사를 압수수색했다며 조작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최측근 구속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낙연 전 대표 복귀설 등이 제기되면서 당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이 대표는 연일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진상 실장의 구속 적부심 청구가 오늘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만큼 여야 대치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역대 최장 기간 120일간 표류해온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제적 총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법안 등 30여 건의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한국전력공사 채권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확대시키는 한전법도 의결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해서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제안했음에도 무조건적인 파업을 강행한 것은 정치 투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제안은 반쪽짜리 임시 방편이라며 민주당은 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이제 합의를 했었는데 오늘 특위가 한 차례 연기가 되면서 이제 신경전이 벌어졌었습니다. 국정조사 본회의 처리 과정부터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갈까요? 네, 야3당이 이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게 오늘이었고요. 네. 국민의힘 여당은 경찰 수사가 먼저라면서 여야가 이제 팽팽히 맞섰는데 어제 극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주 국회를 보면 참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지난 월요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제 여기서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조영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역제안을 한 건데요. 민주당이 이를 수용을 합니다. 다만 특위 계획서는 예정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라는 이제 단서를 달았는데
국민의힘이 어제 의총에서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을 하면서 어제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제 합의안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당초 오늘 오전에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때 또 한 번 이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은 제외를 이제 요구를 하면서 열리지를 못했고요. 여야가 이제 재논의 끝에 대검찰청 같은 경우는 마약 관련 부서장으로 이제 하기로 하면서 국정조사 특위가 열렸고 본회의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늦춰졌는데 결국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네. 국정조사는 현재 시작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된 게 맞고요. 네. 오늘부터 이제 자료 요구라든지 검토 등 이제 예비 조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네. 4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오늘부터 45일이 이제 그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관 보고나 청문회 등 이제 본격적인 개시 시점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에 하는 것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또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요.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포함이 됐고 국민의힘 7인, 민주당 9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각각 1인씩 18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이제 맡게 됐는데요. 네. 오늘 특히 첫 회의에서 우 위원장의 발언 함께 좀 들어보시죠. 네. 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도 공직자로서 깊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문제에 다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면 국정조사 개시 시점이 예산안 직후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국정조사는 현재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개시 시점은 또 예산안 직후로 이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언제이냐를 두고 또 여야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의 제안을 이제 민주당이 수용한 건데요. 네. 국정조사의 본격적인 시작 시점은 민주당한테 이제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인데요. 현재 예산안 심사 과정을 보면 사실상 이 데드라인을 넘길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이제 예산안 심사가 좀 늦어진 것도 있고, 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들을 보면 세제 개편이라든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이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수당인 민주당이 예산안에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해주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예산안 심사를 빨리 끝내서 이 국정조사에 힘을 싣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은 민주당한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산안 처리 시점이 법적으로는 12월 2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하고 같이 연동해서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겠네요. 네. 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략적으로는 뭐 그 좋은 수를 뒀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어요. 네,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이제 압박으로 국정조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산안 처리가 12월 이후로 넘어간다고 하면 늦어진다고 하면 이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시점과도 어느 정도 좀 맞아지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네. 국민의힘은 이제 국정조사를 경찰 수사 결과 후에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분까지도 살릴 수 있는 어떤 선택이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조사 대상에 이제 기관이 그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가 이제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국정조사가 이제 지나치게 정쟁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것을 이제 제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게 국정조사가 정쟁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보면 대통령실 이전을 어떻게 보면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들이 이제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경호처를 제외를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 또한 이제 수용을 해줬습니다. 네. 앞으로 국정조사 어떤 점에 이제 주목해야 될지 한번 그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이제 본격적인 시점이 들어갈 때 지금은 예비조사 기간이거든요. 자료를 네. 검토하거나 이제 자료를 요청하는 그 시기가 되는데 이제 특위에서 증인을 채택할 그 시점이 아마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계획서를 보면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기관과 증인들이 이제 조사에 불응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이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동의를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민주당의 관점에서 이번 참사는 대통령실 이전 또 마약과의 전쟁 선포라는 게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 경호처가 빠졌지만 네. 경찰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호 인력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정조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실규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국회가 입법부로서 이번 참사에서 미비점은 없는지 또 보완해야 될 그런 대책들, 정책들 또 입법적인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것도 국정조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산안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정쟁이 아닌 어떤 방법들, 방안들을 찾는 그런 국정조사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예산안 처리가 언제 끝날지 그 시점이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24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더 뜨겁게입니다. 세계인의 축제죠. 2022년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이 지난 20일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더 뜨겁게, 더 레즈는 카타르 월드컵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팀의 응원 슬로건인데요. 대한민국의 바로 첫 경기가 오늘 밤 열리게 됐죠.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태극전사들은 잠시 후 10시부터 우루과이전에 나섭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한국 축구가 11번째로 나서는 이번 월드컵 무대에서 태극전사의 최종 성적은 어떨지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국민의 10명 중 6명 이상이 대한민국 태극전사가 16강 이상의 선적을 거둘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예선 탈락을 예상하는 국민도 있었지만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국민이 더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밤엔 붉은 악마가 결집하는 거리 응원도 펼쳐질 예정인데요.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경기, 인천 등 전국 12곳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많은 인파가 모이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국민들의 들뜬 열기는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회의장은 월드컵 응원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2022 카타르 월드컵 선전을 지원하는 마음.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 경기 몇 대 몇으로?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우리가 1대0으로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국민의힘은 아시아의 호랑이 카타르를 삼켜라, 대한민국에 불가능은 없다 등의 피켓과 응원보까지 맞춰서 입고 응원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날인 만큼 유가족 입장에서 바라보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조용한 응원에 나섰습니다. 우루과이도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팀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당연히 그래도 우리가 이겨야 되겠지만은 2대1 정도가 아닐까. 2대1로 이길 것이다. 우루과이전을 계기로 정치권도 국민도 정쟁과 갈등은 잠시 멈추고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치는 시간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극전사들이 부상 없이 열정 가득한 경기를 펼쳐주길 응원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거짓말 자판기입니다. 지난 10월이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윤 대통령 그리고 특정 로펌의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술을 마셨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었죠. 논란이 됐던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성 파일속 대화는 다 거짓말이었다면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A씨가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은 의혹을 국회에 처음으로 공개한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거짓말 자판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이 거짓 제보를 받아 국감장에서 진실인 양 폭로했습니다. 국감장에서 대국민 거짓말 잔치를 한 셈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 퍼레이드로 대통령과 장관을 소재 삼아 국정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은 서로를 향해서 정치 인생을 걸라면서 날선 발언들을 주고받았었죠. 당시 논란이 있었던 회의 장면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의원님, 잠깐 네. 제가 자, 기회를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 이분 말씀하시기 처음 전에 보시는 제가 분이에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나중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의원 뭐 거시죠?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김의겸 의원을 향한 자중의 목소리가 이어졌었죠. 역풍 우려와 함께 김 의원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보자의 거짓말이었던 진술에 김의겸 의원은 오늘 유감 표명을 했는데요. 해당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과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도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질문을 할 것이라면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증 없이 공론화한 민주당과 김 의원을 향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의원직 사퇴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을 걸라며 날을 세웠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결국 빈수레가 요란했던 걸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박찬수 대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여야 간의 쟁점이었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드디어 합의가 돼서 좀 전이죠. 좀 전에 국조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조 합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오늘 본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또 좀 파행을 겪었습니다. 특위가 한 차례 또 연기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발단이 대검을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여당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 여당이 합의 하루 만에 왜 이런 또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인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역시 이 정권은 검찰 정권이다. 대검을 빼달라는 것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를 바꿔달라고 요구한 사례는 이제까지는 사실 별로 없던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만큼 검찰의 힘이 센 거죠. 세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큰 틀에서 그 국정조사에 물줄기에 잡혔기 때문에 대검에서 마약조사 담당 부서만 넣는 걸로 해갖고 여야가 합의한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합의해갖고 가는 거는 어쨌든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여당도 그냥 준 것만은 아닌데 어쨌든 예산안 통과라는 하나의 그 선물을 받아낸 거거든요. 네. 이 국조란 게 예산안 통과가 안 되면은 시작이 안 되는 거니까 그만큼 뭐 여당으로서 나름의 실리를 챙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제 좀 그 회의가 한 차례 좀 연기가 되고 파행을 겪으면 좀 그 파행되는 그 시기가 다시 본회의 모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예. 바로 또 오후 4시에 예. 또 모여가지고 또 합의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현상은 어떻게 또 보셨습니까? 아니 그 얘기는 어쨌든 지금 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는 네. 이 굉장히 그 국민들의 어떤 의혹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부에 대한 현 정부에 대한 비난 같은 것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들이 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좀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이미 여당에서도 사실은 이상민 장관은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퇴를 하려면 어쨌든 이상민 장관은 뭔가 잘못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결국 그거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어쨌든 일정 부분 이제 내각 개편도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민심을 아우르고 윤석열 정권이 좀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정치적 판단 같은 것들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있다고 봐야겠죠. 네, 오늘 본회의 그 파행부터 국조 계획서 채택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어저께 대검을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 조사 대상에 넣은 것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게 대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사실은 이걸 어떤 마약 수사에 뭐 전념하다가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검을 처음부터 넣은 게 잘못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여당의 판단,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누군가가 지적을 했겠죠. 이게 이태원 참사와 대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여하튼 그 점에서는 어저께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초의 대검을 이 국정조사 대상에 넣었던 것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대검의 마약 담당 관련 부서를 이제 국정조사상에 넣었다고 하는데 실제 나왔을 때 뭘 물어볼까요, 거기에? 국정조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전 물어볼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약 관련해서는 뭐 검찰이 수사 개시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그 연관성, 이태원 참사의 연관성, 글쎄 뭐 저는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이 그걸 넣었다가 하루 만에 빼자고 하는 것, 뭐 이 부분은 잘못된 거다. 처음부터 검토가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우여곡절을 겪게 된 배경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지침이나 뭐 어떤 검찰의 입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정조사 합의를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실 의중이 국정조사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과 검찰의 입김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입김, 글쎄요, 이런 거 가지고 검찰한테까지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대통령실의 입김이라는 거는 당연히 있겠죠. 그거는 윤석열 정부이니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정부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는데 집권당하고 그러면 옛날에 청와대, 지금의 대통령실하고 그게 조율을 안 하고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 국정조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집권당의 어떤 의견 조율, 이거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거는 과거 정부에도 당연히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두 가지 나눠보면요. 대통령실은 굉장히 불편한 기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 어쨌든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의 역할은 뭡니까? 국회의 역할은 그 대통령실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어쨌든 이 정도는 더구나 지금 대통령이 당 총재도 아닌데 이 정도 국정조사는 그 국회 여당의 원내 지도부에 일임해갖고 맡겨서 그 해결을 하게 해야지 국회의 정치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대통령실이 조금 좀 불편하다고 그래갖고 불편한 걸 전달하고 또 그 전달을 보고서 이제 이른바 국회 여당의 그 윤핵관들이 나서갖고 원내대표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뭐 표결에 불참하지 않는 식으로 압박하는 거는 이렇게 돼갖고는 국회에서 여야 간의 타협 같은 걸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국회의 정치가 실종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저는 그 검찰의 불만도 표시가 됐다고 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고요. 왜 대검이 들어가냐고 얘기했을 거고, 왜 대검이 들어가냐에 대해서는 저도 그 최병 선배 얘기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대검 해갖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답변이 나오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만 이제까지 국정조사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실효성 있는 부처라든가 대상들을 국정감사 기관으로만 넣었던 거 아니거든요. 여야 간에 하다 보면은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여야 간에 타협해갖고 이거 넣자. 설령 그 나중에 그 뭐 실효성이 있는 어떤 내용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 넣자는 걸로 해갖고 여야 간의 정치적 타협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국조가 진행도 하는데 이번에 굳이 대검을 뺀 거는 그건 검찰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보고 검찰의 입김이 지금 강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부터 이제 국정조사 45일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문제는 예산안 처리가 이제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12월 2일에 그 법적으로 못 박았던 예산안 처리가 만약에 이제 불발이 되면 그만큼 이제 본격적인 국정
조사 기간이 이제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민주당으로서도 이제 그 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이 좋은 수를 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서 이 국정조사 어떻게 그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합의 자체가 그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은 이제 국정조사 기관 보고하고 증인 채택 등이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네. 예산안 처리가 일단 돼야죠. 돼야지 국정조사는 시작되는 거고, 만약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조는 당연히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그 민주당으로서도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 네. 점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정부 쪽의 의견이 반영되는 쪽으로 일찍 예산 처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그 이재명 표 예산이라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반발을 했는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약 6조 원 규모로 증액해서 이제 단독 의결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또 이어진다면 예산안 처리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정조사에도 좀 이제 좀 난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우선 지금 현재 뭐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안을 증액하는 거는요 사실상 의미가 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어차피 헌법에 보면 이 국회에서 증액하는 거는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6조 아니라 뭐 얼마를 증액을 하든 간에 네.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부 상임위에서 야당이 뭐 이재명 표 예산만 다 증액해놨다. 그럼 정부가 동의하겠습니까? 그 예산 통과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여하튼 정부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되겠죠. 그런 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네. 우선 이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 문제는요. 사실 어느 당의 완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통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담보를 받아내는으로써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고 야당은 이태원 국정조사에 관해서 여당이 지금까지 소극적이었으니까 그걸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또 소득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양쪽에서 서로 소득이 있는 쪽을 맞바꾼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국정조사는 없는 게 돼버리는 이 합의는 없는 게 되거나 아니면 연기해서 적어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에 국정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승이 아니고 양쪽에 그야말로 어떤 뭐 흔히 얘기하는 협치의 모양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네. 네, 한편 이재명 대표 자택에 보관이 돼 있던 억대 현금 의혹으로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공식화가 됐는데요.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을 해오면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는 총력 대응을 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요, 아니 우선 이 현금 부분에 관해서는 뭐 본인이 이제 모친상 때 부의금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사실관계는 뭐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그 현금 보유라도 재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공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맞춰보면 이 진위 여부는 뭐 금방 판명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수사 문제, 이거는 지금 얘기한 저거는 그냥 수사의 어떤 단서를 찾기 위한 검찰의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KBS에 의해서 보도가 된 것에 불과하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갈래로 뭐 대장동 배임 의혹이라든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남 의혹 이런 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결말이 어떤 게 먼저 나느냐에 따라서 뭐 이재명 대표의 소환 저는 반드시 있을 텐데 네. 아마 그 문제도 첫 번째 변수는 예산안 통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2월 2일이나 그 언저리에 예산안 통과되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소환 문제를 아마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과 조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글쎄 뭐 소환에 응할 것이냐 응하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논란이 많은데 저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오늘 보도된 그 억대 이재명 대표 집에서 발견됐다는 억대 현금 그게 지난해 6월 일이거든요. 근데 지난해 6월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 경선이 시작될 텐데 그 이재명 대표 그 민주당의 이제 공식 해명을 보면은 그 억대 현금이란 건 그 경선 기탁금 보통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1억 그리고 네. 경선 사무실 임대 비용
그걸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 계좌에서 찾아갖고 갖고 있던 거고 나중에 또 본인 어떤 농협 계좌로 넣었다. 그리고 그거는 작년 그 재산 공직자 재산 신고에 이미 다 등록이 돼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거는 진위를 밝히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제 밝혀지겠죠. 밝혀지면 그걸 갖고서 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거나 소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처내기 위한 흠집 내기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위는 뭐 곧 밝혀질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하려면은 소환할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령 그 정진상 씨라든가 아니면 정진상 부실장이라든가 그 김용 그 부원장 한테서 그 돈 받은 거가 일부가 뭐 저희 경선 기탁금으로 이재명 대표의 승인하에 갔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됐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증언이 나와야지만 야당 대표를 소환할 수 있지.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단지 막연하게 저 이재명 대표도 관련됐을 것이다라는 것만 갖고는 소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을 얘기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대표로 선출될 당시 얻었던 그 득표율이 77.7%였는데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당내에서도 뭐 조응천, 박용진 의원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그 이재명 대표의 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두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 당내 소수다. 또 반대로 다수의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은 또 이재명 대표의 약간의 그 변화된 그런 분위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다. 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해석들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그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상, 리더십 그리고 처음에 얻었던 그 득표율 77.7%에서 세력 확대에는 실패한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세력 확대 실패라고까지는 뭐하지만 세력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아닌 상황인 거는 맞죠. 그거는 제가 그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하고 당대표에 출마한 게 저는 그 당시에서도 이게 굉장히 좀 대선에 위험하다. 패배한 후보가 이렇게 이르게 정치 복귀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저는 이런 그 국회의원 출마 그리고 당대표 출마가 결국 검찰 수사를 막아주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두 측근이 구속이 되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야 정말 저 어쨌든 사법적 책임까지는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들이 당내에는 상당히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 이제 의원들이 많이 관망하고 있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 맞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뭐 여러 야당 의원들 특히 어젠가 그저께인가는 그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 했던 그 누구죠? 노영민. 예, 노영민 실장도 수사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의 이른바 전 정권과 현 야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전방위적인 수사 이 자체는 너무 무리하고 일방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탄압이라는 기류 또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재명 대표의 세력이 위축되거나 그게 이렇게 수그러들 거라고 보기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대체적으로는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77.7%로 그 민주당 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서는 핵심적인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한 40 내지 50%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한 20 내지 30% 정도는 아마 이재명 대표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고개를 갸우뚱하던 사람들도 결국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찍은 사람들이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뭐 그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 갸우뚱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찍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수면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갸우뚱했던 거를 다시 또 이제 제고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확대는 뭐 중단된 건 틀림없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대안이 없어서 찍었던 상당수의 그 어떤 비이재명계 내지는 중독의 그 당내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또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저는 뭐 있다고는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 지금 갑자기 사라지면 또 대안도 없는 겁니다. 있다고는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는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가 적어도 사법 리스크가 좀 현재화되면서 약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런 국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흔들리는 국면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그 당원들이 의문을 품고 우려가 증폭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 술자리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그 김의겸 의원이 심심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근데 김 의원이 다시 되돌아가도 난 똑같이 그렇게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책임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 사과에 대해서 또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저 김의겸 의원이 지금 그 이른바 저런 식의 그 잘못된 문제 제기를 한 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것도 오늘 사과가 반쪽짜리도 안 되는 사과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다시 이런 상황이 와도 질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걸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다시 이런 상황이 와도 아무런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물어보려고 하느냐? 적어도 기자 출신이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느냐 정말, 이런 질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사과도 또 뭡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제일 많이 충돌을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는 사과를 안 하고 등에다 넣었어요. 등. 이거는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일종의 조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과를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아니면 그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김의겸 의원이 섣불렀다는 데는 뭐 사실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뭐 국회의원이 의심 가는 거 질문할 수는 있죠. 질문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사실 확인은 거쳤어야 되거든요. 가령 그 술집 이름이 뭔지, 그리고 첼리스트 본인의 증언이 아니라 제3자의 증언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자가 기사를 했을 때도 기사 요건에 약간 미달되는 거죠. 그런 그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서 질문한 거는 뭐 그건 김의겸 의원이 분명히 잘못한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오늘 사과를 했는데 저도 사과를 조금 더 정중하고 본격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 사과의 수준이 조금 좀 그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건 좀 김의겸 의원이 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도 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그렇게 김의겸 의원이 유감 표명을 했는데 당장한 게 유감 표명 필요 없고 법적 책임져라라고 얘기했는데, 정치인이 뭐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하면은 뭐 정중하게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걸 모든 걸 다 사법적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실종이 되고 정치의 사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동훈 장관도 과유불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네, 지금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점점 더 그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김의겸 의원 대변인이죠, 지금 민주당에. 근데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김의겸 의원의 리스크도 또한 그 점점 더 커지고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 일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이재명과 대변인의 리스크로 하겠습니다. 네. 예, 여야가 오랜만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통과 뒤 국정조사라는 건데요. 여당은 예산안 통과라는 신뢰를 얻고 야당은 국정조사라는 선물을 얻은 셈인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이렇게 타협, 정치적 타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한 줄 논평은 오랜만에 본 정치의 부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한 줄 논평을 해주셨는데 아쉬운 말씀을 또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박찬수 대기자님과 함께한 그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오늘 그 다른 또 일정이 있으셔서 스스로 자진 하차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함께하셨던 그 올 한 봄부터 됐나요? 네. 예. 그 사계절을 그래도 같이 지냈습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지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대선 직전부터 시작해왔고 대선 그리고 인수위 윤석열 정부 초반 6개월 동안을 기자 대기자 시간에 참여를 했는데요. 네. 저도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또 아주 재미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논평을 할 수 있어갖고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자 대기자 시간이 더욱더 건승하고 발전하기를 밖에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그 시원시원했던 논평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또 활동하시는 모습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막다가 오후부터 전국의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에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 10시부터 카타르 월드컵 우루과이전이 시작이 됩니다. 태국 전사들이 후회 없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멋진 경기를 펼쳐주길 저희가 여기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